벌써 지난 9일인데요. 한미일 3국 외교장관들이 모였습니다.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뭐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세탁에 따른 위협 대응, 미사일 발사 대응 뭐 등등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한미일 3국이 모여서 새로운 대북 정책, 대북 이니셔티브를 만든다면 무엇을 위한 건지 어떻게 분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김창수 비서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네. 지금 미중 관계는 네. 큰 곡선을 그리면서 변하고 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은 중국을 옥죄해야 되는 어떤 그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 중국한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북한이 문제가 되는데 북한이 항상 사고 치는데 니들 왜 북한이 사고 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의 목을 거는 네. 수단을 그렇게 해서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 이거는 심지어 오바마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북한이 핵실험하거나 뭐 미사일 발사하거나 그러면은 야 중국 너희들하고 내가 대화를 하고 싶은데 왜 너희들은 북한이 저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방치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중국 접근을 위한 견제 수단으로서 북한을 활용했다. 물론 이제 그것이 100% 대북 정책의 목표는 아니지만은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북한이 지금 뭐 핵실험도 하고 실제 핵실험은 안 했습니다만은 이제 북한이 ICBM 발사라든가 군사회장 발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군사 능력이 계속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뭐 한미일이 대응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 분명히 있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현재 북한과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네. 적절한 대응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라는 측면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왜 적절한 대응이라는지 부족하냐면은 적절하게 대응하려면은 우리가 튼튼한 안보, 북한의 군사 능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네. 그걸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당근은 뭘 얼마만큼 쪼개서 줄 것인가 한꺼번에 줄 것인가 이런 또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전략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는 힘만 쓰는 평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힘에 의한 평화라는 것은 예.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힘만 쓰는 평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힘만 쓰는 평화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전략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북한에 대해서 하는 정책이 과연 실효적인 정책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과 함께 그 실효성이 부족하는데 자꾸 이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지 못하면서 네. 이제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북한의 위협들을 조금 높여나가는 그런 고리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뭔가 지금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 마당은 넓게 하고 네. 높은 담장은 좁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마당을 넓게 한다는 거는 이제 넓은 분야에서 중국하고 계획을 하겠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담장을 높이 치겠다는 거는 뭐 반도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좁은 부분에서는 중국과 경쟁을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이 한반도가 높은 담장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교류를 막 하면서 한반도에서는 남북 간의 대치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계속 힘만 쓰는 평화만 하기 때문에 한반도는 지금 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미일 안보 협력을 현재 강화하는데 여기서 외교장관 회의도 하고 안보실장 회의도 지금 했잖아요. 네, 네. 그동안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했는데 이번에 좀 추가된 것이 사이버 범죄와 암호화폐 세탁 이런 것도 북한의 큰 위협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자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북한이 제재를 강하게 강화하니까 사이버 범죄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탈취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돈을 네. 확보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이런 걸 쓰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모두가 북한의 이런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또 불구하고 많이 뚫혔거든요. 사실 사이버 분야의 한미일 안보 강화는 대단히 제한됩니다. 우리가 한미 간에도 사이버 안보의 협력은 네.
대단히 제한돼요. 왜냐하면은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는 방어도 있고 공격도 있고 정보 공유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끼리는 정보 공유에 조금 국한돼요. 한미 동맹이 강화돼 있다 하더라도 네. 전부를 공개를 못합니다. 서로. 서로. 네. 예. 왜냐 사이버 공간상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국가와 국가끼리 전쟁도 벌어지고 있고 동맹국 친할수록 더 정보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이 작년에 뭐 우리 그러니까요. 대통령실을 뭐 도청했니 뭐 이런 의혹들이 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이버상에서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나라 거는 알 필요도 별로 없어요. 친할수록 친할수록. 또 적일수록 예. 적이 명확할수록 알기 하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상에는 아군과 적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거기는 해커 집단일 수도 있고 개인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협력만 되는가 하면 방어나 공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절대 공유를 안 해요. 미국이 공격하는 방법을 공유한다 그러면은 다 노출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 그 방어하는 방법도 알면은 방어를 뚫을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뚫을 수 그러네. 있기 때문에 예, 예. 공격 방어에 대해서는 절대 안 알려주고 단지 여기에서 협조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북한이 사이버 팀이나 해커 팀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게 발견이 됐다. 네. 그럼 이러이런 수법으로 얘들이 어디에서 했다 하는 그 방법이 알면은 그걸 공유해 주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일본 너희들도 뚫힐 수 있으니까 예, 예, 조심하라. 또는 미국한테 주는 건데 그래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사실 북한의 핵 미사일에 국한하는 것이 맞는데 점점 일본을 끼워 엮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본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나라가 어디겠어요? 한국이겠죠. 한국. 예.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예. 경쟁을 하고 맞습니다. 뭐 그렇고 예. 한국, 북한, 중국이겠죠. 예, 예, 일본 예.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사이버의 이런 것들을 자꾸 공유하다 보면은 우리의 능력이 노출이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이버 북한이 공격하는 또는 해킹하는 방법을 알아냈다. 네. 그럼 일본한테 이렇게 됐으니까 너들도 조심하라고 정보를 줬다고 네, 하면은 네. 한국이 이런 것까지 발견할 수 있네. 한국의 능력이 얼마나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이버상 협력은 아주 제한된 부분을 해야 되고 네. 또 긴밀하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네네. 네. 근데 지금 저도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국방연구원? 네. 국방연구원의 조비연 안보전략연구센터의 선임연구원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앞서 말씀하신 바로 그 NCG 한미 핵협의 그룹에 일본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각국 안보 협력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을 포괄해서 한미일 삼각이 같이 핵협의 그룹을 해야 된다. 사실 이거는 초반부터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는데 이른바 전략적 개방성이라고 표현되는 건데요. 일본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은 네. 이 일본 문제는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네. 굉장히 민감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거를 결정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 네. 나가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냥 쉽게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자신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서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영토인 독도에 대한 침략 야욕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신중해야 되는데, 네. 근데 거기다 또 한술 더 떠서 일본의 외교는 매우 치밀하고 매우 노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본의 그런 외교가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교활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외교는 네. 교활하다. 근데 이제 이 교활하다는 게 외교적으로 적절한 언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예. 표현하자면은 교라는 상상성의 동물이 있고 활이라는 상상성의 동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라는 동물과 활이라는 동물이 한 몸이 되는 게 바로 교활입니다. 그래서 일본 외교는 굉장히 상상성의 동물인 교와 상상성의 동물은 활을 합친 것과 같은 네. 그런 외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본의 외교의 어떤 굉장한 술수 같은 것들을 네. 잘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지난번에 그 말씀 해주신다고 네, 했어요. 엑스포. 아, 엑스포. 맞아, 맞아. 막판에 사우디 지지하다가 막판에 한국으로 돌아서서 예.
나중에 그것도 이제 의문이 난다. 네, 예, 의문이 근데 간다고. 그렇죠. 예. 지금 뭐 이게 교활에 들어가는 그 겁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엑스포 결정을 앞둔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이제 일본 입장에서 보면 판세가 굳어졌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본은 2025년에 엑스포를 유치했거든요. 오사카 엑스포 를 네. 유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자기들이 엑스포를 뭐 더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쉽게 말해서 의뢰 입장에서 뭐 사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 거죠. 네네. 이미 이제 다음 엑스포 유치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많은 나라들과 관계를 통해 가지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일본이 판세를 딱 볼 때 보면은 아 이건 이미 굳어졌다고 본 거예요. 이미 사우디로 굳어졌다고 본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헛발질하고 있었던 거였고요. 그 일본은 이미 사우디로 굳어졌는데 이 시점에서 자신들이 행사해야 될 한 표를 어떻게 하면은 가장 한 표의 효과를 높일 것인가 그걸 판단한 거예요. 그럼 이미 굳은 자가 된 사우디한테 한 표 주면 그게 일본한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유치하려고 막 엄청나게 이미 이 사우디로 이미 굳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네. 막 유치하려고 막 백방으로 애쓰는 한국한테 한 표를 주면 그게 일본의 한 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되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막판에 네. 그렇게 했다는 것들을 제가 그때는 말할 수 없었지만 네.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은 참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에이펙 가서 딴 나라 다 안 만나고 유독 일본 기시다 총리 만나서 회담을 하고 한일 관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외교적 성과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게 평범한 국민의 눈높이하고 참 안 맞는 외교다. 일본에는 되게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잖아요. 네. 일본 한일 관계 개선을 한답시고 일본의 역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양보를 해왔고 네. 이번에 또 깜짝 놀란 것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네.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지난주에 최종 확정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승소를 해서 일본에서 배상금을 내도록 네. 이렇게 나왔는데 일본은 어떻게 나왔나요? 대래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이 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무대응하겠다 하면서 우리 윤석열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라라고 뻔뻔하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랬더니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15년도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 하고 일본 편을 이렇게 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씁쓸했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일본은 가에 특히 한미 저는 안보 협력 강화는 네네. 적극 찬성인데 거기에 일본을 포함해서 한미일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제한되게 적절점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강화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일부 국민들께서는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길을 네. 가고 있지 않나라는 네. 우려를 하고 있죠. 네. 일본하고 한미일 강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도 독도에 대한 영토적인 야심을 갖고 있잖아요. 네. 지금 힘이 약하니까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힘이 세지면은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 분야는 오래 전부터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네. 2000년 초반만 해도 일본 사람들 중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일본인들은 많지 않았어요. 네. 한 5% 이내였어요. 네.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고 저희 동생도 일본에 살고 있어서 네. 항상 체크해 보라고 네. 하는데 이것이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게 아베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일본의 방위백서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벌써 20년, 15년 가까이 이렇게 교과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향후에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일본 국민의 반 이상이 그렇게 교과서에서 배웠으니까 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독도를 찾아야 된다는 여론이 일어날 것이고 여기에 좀 극우적인 정치 지도자들은 이것을 이용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독도에서 분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향후 10년에는 20년 지나면은 그러면 지금은 일본이 군사력이 지금은 그렇게 세지가 않기 때문에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하지만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정보가 많이 노출이 되고 네. 또 점점 야금야금 우리 쪽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사실은 저는
호랑이 새끼를 안방에 들어놓은 격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일본을 지금은 힘이 그렇게 세지 않고 단지 북한의 핵미사일에 도움이 되니까 한미일 협력 강화를 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은 호랑이 새끼일 수 있지만 군사력 지금 일본은 엄청나게 증가시키고 있잖아요. 네네. 군사 대국화의 길을 가고 있고 미국이 용인해주고 예. 윤석열 정부도 용인을 해주고 이렇게 되면 한 5년 이상 지나면은 세계 군사력 2위 국가로 네. 등극을 할 수가 있죠.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독도에 대한 영향력을 엄청나게 확대되고 네. 그렇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아주 조심조심 가면서 적절점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 주불리 유튜브에서도 오늘 많이 들어오셨는데 네. 지금 295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네, 네. 너와 너 뭐 바람꽃 전국제 역전의 용산 이런 거 들어와서 응원하고 있고요. 다시 네. 시작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윤선 취재 편의점 구독해 주시고 장윤선 취재 편의점 구독자도 주불리 김병주 TV. 구독해 네. 주시면서 가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진짜 군사화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몇 가지 좀 보완하면 우리가 네. 이걸 좀 심각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네. 지금 일본의 군사화가 어느 단계까지 와 네, 있는가. 네.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일본은 뭘 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본은 사실은 2차 대전 전범 국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패전국가 됐을 때 당시 이제 일본의 수상이 그때 요시다 수상은 네. 어떻게 했냐면 평화헌법을 만들고 대신에 군사력은 안 가지고 네. 그리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군사력은 이제 미국한테 의존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 평화헌법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노선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수정하고 부정해왔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이제 아베로 대표되는 거죠. 네. 그 아베 외할아버지가 기시노부스케가 이제 수상이 돼가지고 노부스케. 네, 그 60년대에 미일 안보 조약을 개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의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좀 더 넓혀나가기 위해서 네. 미일 그 안보 조약을 개정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보 조약에 따라 가지고 일종의 하위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미일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네. 가이드라인을 끊임없이 개정해요. 그래서 90년대 한번 개정하고 또 2015년에 또 한 번 개정합니다. 근데 네. 이 개정할 때마다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97년도인가 이제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할 때는 그게 이 가이드라인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로 올 수 있다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때 장윤선 기자님께서 할 때 내가 장윤선 기자님이 일하던 데다가 그거에 대한 막 글도 쓰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문제 제기한 일본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는 지리적 개념이 아니다 그래요. 이건 뭐 말장난이죠 완전히. 근데 사실상 지리적 개념인 거죠. 근데 이제 2015년도에 가이드라인 개정해가지고 자위대가 더 넓은 범위로 진출하게끔 미일 가이드라인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지리적 개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일본도 야금 자위대의 군사력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후쿠시마 네. 원전 사고 보십시오. 야금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결국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일본의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예. 거의 지구 방위대처럼 지금 넓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내에서는 이미 비밀리에 60년대 말에 미스야 계획이라는 게 그 네. 비밀 계획인데 그게 공개가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이미 60년대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자위대 활동 범위가 넓지 않고 제한돼 있었는데 예. 그때 이미 일본 내부에서는 어떤 걸 했냐면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해 놓고 일본인 자국민 구출이라는 걸 명목으로 한반도에 어떻게 자위대를 상용할 것인가 이미 60년대에 일본은 그런 비밀 계획을 구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1960년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의 지금 자위대 활동 범위가 야금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첫 번째 대상이 한반도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미 지금 현재 네.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한미일 네. 지금 3국 군사훈련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독도협에서 군사훈련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이라든가 또 네. 뭐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주도 남방에서 또 한미일 군사훈련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아니 근데 그게 동해가 야금야금 아니라 하는 지금 거예요. 일본해라는 거 아닙니까? 미국 네. 국방부에 그렇죠. 따르면. 그러니까 한미일 훈련이 지금 예. 해군들끼리는 여러 번 했고요. 이제 공군도 했고 네. 육군은 아직 안 했어요. 네. 육군은 해군과 공군이 하면은 바다와 하늘에서 그렇죠. 해서 예. 아직 우리 국민들께서 인식을 못 체감. 하는데
체감이 육군까지 그런 하면- 육군까지 하면 어디서 훈련하겠습니까? 우리 땅에서 하는 거 육해 아니에요? 공군, 육군에서 예. 그 한미일, 한국 육군과 미국 육군과 일본 육군이 예.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훈련을 한다. 그럼 어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야. 그럼 우리 영토에서 예. 할 확률이 많겠죠. 예. 그럼 그렇죠. 자위대 육군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야금 들어오는 그러한 걸 용인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해군을 용인했고 또 얼마 전에는 공군이 이제 훈련하는 거 또 그냥 받아들이고 이 여론에 아예 이슈도 안 됐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이 뭐 앞으로 미래 사실은 위협을 점점 우리한테 가지고 오는 격이 되는 것이죠. 옛날 네. 같으면 뭐 평화운동단체, 뭐 반미운동단체 이런 데라도 있어서 네. 뭐 시위라도 하고 네. 막 뭐 학생들이 붙잡혀가고 네. 이러면 신문에 사진이라도 나오면서 아 이런 훈련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국민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평범한 맞습니다. 시민들이 알게 되는데 이제는 운동단체도 그런 역할이 없으니까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네. 모르고 전문가들만 알고 그냥 넘어가고 용인해버리는 네. 이런 건데 그러다가 우리가 나라 뺏긴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헤이그 가서 1907년 2차 세계 네. 만국 평화회의 우리 거의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이준 열사들이. 예. 근데 거기를 원래는 또 가려고 하지도 않다가 미술관 네.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일정 바꿔가지고 이것도 좀 이상해요. 그런데 네. 이러다가 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정말 너무 걱정됩니다. 제가 그 헤이그에 또 가서 이제 헤이그에서 회의를 과거에 제가 민간 시절에 평화운동할 때 네. 헤이그로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헤이그 방문하는 거는 만약에 헤이그에 그때 만국 평화회의 했던 그 장소인 리더라를 가지 않으면은 네. 또 거기 빠뜨렸다고 뭐 비판할까 봐서 면피하려고 가는 걸 보여집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를 방문한다 하더라도요. 심각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첫째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의 정신과 네.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은 완전히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첫째가 그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참여했던 우리 이준 열사를 비롯한 3열사는 네. 그 고종의 특사로서 1905년 일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을사느냐에 체결된 것들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반일 간 차원에서 거죠. 간 거예요. 예. 근데 윤석열 행보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라는 거는 이 20세기 마지막 그러니까 1999년에 네. 아니 1899년 1899년에 이거 이대로 놔두면은 이제 인류가 워낙 그 19세기에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이대로 놔두면은 정말로 인류가 전쟁에 의해서 망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만국 평화회의를 연 거예요. 그래서 그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 1899년에 있었던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서는 가급적이면 전쟁을 하지 말고 우리 이제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만 전쟁을 하더라도 누구를 정한 거예요. 이렇게 막 무자비하게 살육하는 그런 전쟁하지 말고 또 포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네. 뭐 또 지상에서 전쟁할 때는 전쟁의 규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평화를 위해서 한 걸음 나가자는 거예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다 가짜 평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가짜 평화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네. 그 헤이그 만국 평화의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국제적인 룰을 만드는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신다는 것들은 본인의 정책하고 완전 맞자.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맞아요. 네. 헤이그 만국 평화의 장소 가가지고 네. 만국 평화회의는 가짜 평화다 이렇게 말하면 딱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참나. 그 1907년에 이제 이준 열사가 했던 거기 가서도 이렇게 말하면은 딱 맞습니다. 이준 열사의 행동은 무모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헤이그 만국 평화의 장소에 가는 거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과 완전히 모순되는 자가당착적 그 방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저기 영산에 있는 관계자들, 외교부에 있는 관계자들 장윤선 취재 파일에 나오셔가지고 취재 편지에 나오셔가지고 네. 이 점에 대해 해명 좀 해주세요. 네, 갑자기 너무 궁금해서 네. 갑자기 그 오윤주 차관을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분 또 이상한 장관으로 가셔가지고 좀 이해할 수 없는 김태호 1차장. 김태호 1차장 뭐 문자 보내도 답도 없어요. 네. 지금 사실 뭐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한반도 상황이 매우 녹록지 않은 건 누가 보더라도 자명한 상황인 것 같고요. 점점 일본하고 가까워지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답변이 없고 자화자찬식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러다가 정말 위기의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답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오늘 좀 일찍 끝내야 돼가지고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요건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조태용 안보실장하고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안보실장 회의를 하면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가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조치다. 마치 9.19 합의를 우리가 먼저 파기한 것이 잘 된 것 같은 느낌에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백악관에는 그런 논평은 아직 없던데 이런 미국의 태도 역시 좀 자가당착적인 것은 아닌가요? 글쎄요, 미국은 최초 제가 미국 고위 당국자나 제가 아는 인맥을 네. 통해서 9.19 군사합의 파기한다고 윤석열 정부에서 또는 효력 정지한다고 할 때 네. 미국은 어떤 입장인가 여러 루트로 체크해 봤더니까 미국의 대다수 고위급이나 정책 네. 지도자들은 반대 입장이었어요. 9.19 합의 파기 반대. 파기나 효력 정지를 반대한다는 예. 입장이 더 지배적이라 하더라고요. 왜 예. 그런가 하면은 지금 미국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되는 것을 원치 않은 겁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라든가 또는 효력 정지를 하면은 네. 한반도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미국은 지금 최우선 관심사가 예전엔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는데 지금은 이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지역이 1번이고 2번이 우크라이나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반도마저 긴장이 고조되면은 미국 감당해내기 어렵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긴장 고조를 원치 않아서 9.19 군사합의 파기나 효력 정지를 안 했으면 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그 전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나 이런 거 할 때 미국은 검토하자고 했지. 적극 응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비행금지 구역 효력 정지하고 하니까 미국은 전통적으로 한미 관계를 고려해서 우리가 먼저 치고 강하게 나가면은 마지 못해서 그냥 뭐 이렇게 인정한다는 식으로 나왔고 이번 것도 미국은 마지 못해서 이렇게 한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절제되고 뭐 어떻다는 정도의 반응이었고요. 그동안 우리가 미국 말을 얼마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잘 들었나요? 네. 한일 관계 껄끄러운 한일 관계 개선하라니까 개선해서 20년 수건이 미국은 풀렸다 하잖아요. 미국은 20년 전부터 한일 관계를 풀어서 한미일 협력 관계를 강화해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혼자 중국을 견제하기 어려우니까 네. 그동안 한일 관계가 껄끄럽다 보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할 당시도 네. 5년 전에 연합사 브룩스 사령관은 끊임없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요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했지만은 우리가 한일 관계는 역사 문제나 독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풀리지가 않았는데 네. 윤석열 정부는 풀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한다고 강하게 치고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용인해서 한 발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